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번외 시리즈 메가스토리. 국민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여름에 동네 친구들과 형들이 어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 언덕 넘어서 있었던 교회인데 거기 가니까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나는 여름 성경학교 배우러 가자. 네. 가서 급조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갖고 했는데 그 상을 받아갖고 공책을 받았죠. 와, 신났습니다. 그리고 대학, 그렇죠. 대학 들어가기 전에 재수할 때 학교는 갔다지만 재수할 때 만나던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바로 근처에 있었던 한 대형교회에 욕을 하더라고요. 저 주차장 만든다고 근처에 있는 집들 공권력과 결탁해갖고 강제로 수용하고, 강제보다는 헐값이겠죠. 그러면서 원성이 자자하다, 시끄럽기도 하고 주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 교회 부자 세습했어요 나중에. 하여튼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현대사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종교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관점으로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뚝심송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 환절기인데 예. 저는 지금 진짜 모범 생활하고 있거든요. 예. 모범 생활하고 있는데 코가 이렇게 맹맹해요. 그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 그래요? 바이러스는 선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생활태도 얘기한 건데. 예.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고요. 술도 안 먹고 그러는데 요즘에. 예. 더 잘 걸릴 수도 있죠. 그런가요? 바이러스는 착하게 산다고 해서 봐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역시 하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군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평양 대부흥에 지난주에 이제 청일 전쟁을 전후해서 예, 그렇죠. 조선 민중의 삶,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마음 둘 데 없는 그런 민중들의 삽속에 파고들었던 마음 둘 데가 없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건 뭐 물질적으로도 생존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던 그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죠. 네.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에 그때 조선 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제적인 사건들을 따져보자면은 그렇게 밀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보죠. 일단 1894년에 1895년에 그렇죠. 청일전쟁이 있었고 을미사변에 그리고 뭐 정신없이 벌어진데 이제 제가 그걸 쫙 정리를 해드릴 생각인데 청일전쟁이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있었고요. 물론 일본이 압승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압승을 해버렸고 일본 국내에선 그 여파를 몰아서 제국주의의 어떤 광풍이 몰아쳤죠.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부국 강병의 길을 계속 간다면은 그 서구 열강에 못지않은 그 강대한 제국이 될 수 있다. 뭐 대동아 공영권 막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탈아 입구. 우리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선다. 그 기세를 타고 일본은 다음 상대로 러시아 제국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거 고의적으로 일본이 이 상황을 글로 끌고 간 혐의가 많아요. 그 메이지 유신 이후 축적된 자신들의 역량을 그 세계 무대를 상대로 얼만큼 입증할 수 있는가. 의욕이 넘치는 국가, 젊은 국가가 된 거죠, 일본이. 러시아는 급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당시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게 역시 러시아도 제국주의의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하를 하기 위해서 이 극동아시아 쪽에 그 흔히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항이 필요했다. 그렇죠.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다. 그 블라디보스톡이 이쪽 동쪽에서는 꽤 유명한 항구지만 거기는 겨울 되면 얼어붙거든요. 그러니까 항구가 겨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첫 타겟으로 잡은 게 그 요동반도에 있는 여순항, 그러니까 중국말로 리순항. 거기를 사실상 장악을 했어요, 러시아가. 거기다가 그 러시아의 극동함대를 주둔을 시키고 그 항구를 장악하고 거기를 만주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한 다음에 일본과 어떤 식으로 협상을 했냐면 이 협상의 상대역이 그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지배를 해라. 한반도 북부는 중립지역으로 놔두자. 만주 지역은 우리가 지배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 겁니다. 시들끼리 말이죠. 근데 일본은 이게 결국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다분히 온건파였어요. 아직은 일본이 러시아 제국을 상대로 싸워 이길만 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일본 내 강경파는 아니다 한번 붙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군부에서 그렇게 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와 만주를 놓고 이 두 제국이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러일 전쟁이죠. 이 러일 전쟁의 진행 과정은 막 그 바닥에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여러 서구 열강들이 그 열강들 사이에 외교 전쟁이 안 보이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일본은 처음에 영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조약을 받아내기를 우리가 러시아랑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 등 어느 나라든지 러시아 편을 든다면은 우리 영국은 너희 일본 편을 들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 받아낼 정도로 활발하게 외교전을 펼칩니다.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일본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실 러시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대한 그 짜르 지배하에 그 제국이었었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오죽하면 나중에 그 환줌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볼셰비키한테 혁명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일본의 그 지난 시간에 나왔던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 이끄는 일본 함대가 그 여순항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 도고 헤이아치로는 T자형 그런 전술을 군함을 T자로 배치해갖고 유명한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하객진에서 나왔다라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그 여순항을 이제 극동함대를 무력화시키고 여순항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의 제2태평양 함대, 뭐 흔히 말하는 그 발트 함대라고 불리우는 그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의 함대가 급히 출동을 하는데 저 멀리 대서양에서 희망봉을 돌아오느라고 너무 힘을 빠졌어요. 너무 오래 왔어요. 오다가 막 전염병도 돌아서 해군 병사들이 막 반 이상이 감염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발트 함대까지 일본 함대에 괴멸당하게 되는. 네. 예. 러시아가 참패를 한 거죠. 예. 이 승전을 위해서 일본 제국은 제국주의 경쟁에서 단번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렇겠네요. 아주 주요 국가의 대열에 포함되게 된 거죠. 일단은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예. 도대체 일본을 제지할 수 있는 세력은 사실상 없어진 거죠. 네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네. 미국도 놀라고 영국도 놀라고 뭐 프랑스도 놀라고 다 놀랐는데 자기들도 놀랐겠죠. 그렇죠. 제일 놀란 건 일본 본인이었을 겁니다. 예. 아마. 예. 그때 이제 전후 협상 같은 거를 주선하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미국 포츠머스에서 모여가지고 네. 전후회담을 합니다. 이 조약을 성사시킨 공로는 당시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우리가 아는 뉴딜 정책의 루즈벨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프랭클린이고. 예. 이때 루즈벨트는 이제 티오도르. 예. 뭐 테오도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시오도르라고 쓰기도 하고. 애칭으로는 테드라고 하는데. 예. 테디. 예. 테디인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미국인들에게 아직도 아주 인기가 높은. 그렇죠. 예. 예.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는 뭐 직계선조는 아니고 네. 인적 관계는 맞습니다. 곰사냥을 갔는데 예. 새끼가 있어갖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안 죽였대요. 예. 그래서 이제 곰인형을 누가 만들어갖고 테디베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그게. 네, 지금까지 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곰인형이 테디베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의 기질에 아주 맞는 야성미가 있고 예. 호전적이며 가부장적인데 뭔가 좀 휴머니즘이 있는 것 같은. 예, 그렇죠. 예, 그런. 러시아와 일본을 화해시킨 공로로 이 루즈벨트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합니다. 아, 그러나요? 예, 예. 이렇게 됨으로써 러시아는 거의 일방적으로 항복을 했죠. 여순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네네. 한반도의 완벽한 지배권은 일본 수중으로 넘어가 버렸고. 잠깐만요. 예. 왜 전화가 오지? 이상하네. 여보세요? 아, 예, 이제 이 전화로 왜 전화 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지금 방송용 전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국민TV예요. 네네. 그래요? 저는 전화 거진 않았고요. 아니요. 보험상품이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참 당황스럽네요. 이거 실제 상황인데 보험상품 이 전화번호가 떴다 그러는데 아마 좀 착오가 있었겠죠. 네. 생방송의 묘미네요. 묘미보다도 참 죄송한 일인데 예. 옆에 PD가 한 분이 계셨으면 어떻게든 무마했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네, 저도요. 어디까지 했죠, 이게? 어쨌든 간에 네. 일본은 이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예.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네네.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는 짜르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을 하게 되죠. 네. 예. 그러면서 2월 혁명으로 이어지고 적개 러시아와 백개 러시아로 나뉘어가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러일 전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졌으니 네네. 또 우리나라 서북 지역, 북부 지방은 얼마나 또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네. 예. 뭐 맨날 바다에서 서해바다, 여순이 요동반도니까 네네. 바로 서해바다거든요. 예. 서해바다에서 우리나라 배도 아니고 러시아 배하고 일본 배가 맨날 서로 포격하면서 싸우고 있고. 그렇군요. 예. 막 기뢰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바레만 쪽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동시에 1905년에는 1월 달에 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꼭 나오니까. 예. 화폐조례가 발표가 되죠. 화폐조례? 예.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조선 땅에서 일본 화폐가 무제한적으로 통용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게. 예. 이런 게 있었군요. 이게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조선 경제가 아무리 네. 구한말이라고 해도 조선도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선 경제가 일본 경제에 편입되는 사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배가 되는 거죠. 일본 그렇죠. 화폐로 다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게다가 구매력도 상당한 일본 화폐인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비교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 일본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가 노다지였겠네요. 노다지죠 완전히. 예. 뭐 유명한 사진 자료도 많은데 예. 일본 돈은 얼마면 우리나라 엽전을 뭐 한 지게씩 주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무슨 환차손으로 해갖고 무슨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죠. 민중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을사늑약 이전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05년 11월 17일 날 바로 방금 얘기하신 을사보호조약,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네네네. 예, 공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인데. 네. 뭐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을사조약에 얽힌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이거는 참 여러분들한테 상식
삼아서 말씀을 드릴 게 그 을신연스럽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을신연스럽다. 예. 네네. 이 말의 어원이 을사조약이 발표되던 당시에 조선 사회상을 반영한 뭐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확인한 결과 근거 없다. 근거 없다. 그 이전부터 그렇군요. 쓰였다. 저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서는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런 걸 민간 어원이라고 그러죠. 민간 어원. 예, 잘못된 그 기원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그럼 이번엔 저는 민간 어원이 아니라 확실한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짜르의 어원이 예. 바로 시저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케사르. 예. 케사르가 이제 나중에 시저 내고 카이저. 예, 그건 이제 언어의 변화에 따라서. 예, 카이저, 짜르 뭐 이런 식으로 독일의 황제를 뜻하는 게 카이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케사르가 원인 그렇죠. 거고, 예. 이제 이 짜르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온 거죠. 예. 그 러시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짤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은 상당히 컸는데, 두 가지 사건으로 사실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는 이분들이 호소를 하려고, 짜르한테 호소를 하려고 이제 행진을 했는데, 예. 그걸 이제 정부군이 총으로 쏴서 죽이니까, 맞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가, 라는 것도 하나랑, 또 저쪽 변방에서 듣보잡 애한테 얻어 터지고 왔으니까, 러인 전쟁. 그래서 이미 그때, 그 짜르의 그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저도 생각나는 게, 네. 그 독일어로 시저를 얘기하는 카이저. 예. 네. 카이저는 오히려 이 코수염으로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카이젤 수염. 네, 카이젤 수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양쪽으로 팔자로 딱 내려온 수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19세기 말에 유행이었던 것이죠. 팔자 그렇죠. 수염. 네네. 예, 잡담. 죄송합니다. 예. 을신연스럽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 정확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예. 이 을사조약은 언제 무력화되냐면 이게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결국 그것도 1965년 박정희 시절에 와서야 한일 기본조약으로 전체가 다 무효화가 됩니다. 아니, 그 해방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무효화된 게 아니었고요. 자연스럽게 무효화되는 것은 없죠. 확실하게 양쪽이 무효화됐다고 선언을 해야죠. 합의 보고. 예. 그게 국가 간의 조약인 거군요. 예. 한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네는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1907년 여태까지 벌어진 일은 그래도 조선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가시적이고 표피적인 피부로 와 닿는 변화는 아니었어요. 아직. 네. 뭐 을사조약을 맺었다. 야 우리나라 조정이 좀 문제가 생겼나? 뭐 이런 정도지. 그렇죠. 외교나 이런 것은 고위급들만의 얘기일 수가 있으니까. 이쪽 양반들 얘기 아니냐. 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907년 들어와서는 실질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민연이죠. 고종이 강제로 왕권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고종은 이에 그 부당성, 우리는 거의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노력이 대부분 이제 수포로 돌아가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그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게 되죠. 이준, 이위종, 이상설. 그렇죠. 세 분 열사를 그 세 분을 보내가지고 그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일제가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순종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그 강제 양위 사건이 1907년에 벌어집니다. 그렇죠. 신생아 때 수은을 잘못 써서 좀 문제가 많았던 그 건강에 그렇죠. 순종이었어요. 같은 해 같은 달에 왕이 왕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조선의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보기에도 왕이 막 자리를 빼앗기고 조선 군이 해산당하고 실제로 나라가 망했구나는 실감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대대장이나 연대장쯤이 격분해서 자살을 하고 뭐 그렇죠. 그거에 촉발된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패주하면서 나중에 의병으로 합류를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군대가 해산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조선 군이 없어져 버린 거죠. 군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도 뭐 여러 가지 군사 기구들이 있었는데 다 일제히 해산돼 버린 거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는 나라가 돼 버린 거죠. 박성환인가라는 그런 장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격변이 겨우 10몇 년 사이에 다 몰려서 벌어집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정신이 없는 거죠. 아무리 그 당시에 뭐 요즘 같은 미디어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소식들은 소문이 빠르게 퍼지죠. 보니까 2002년부터 2014년 12년 동안 벌어졌던 그렇죠. 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895년부터 1907년까지 딱 12년간에 그러니까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한테 드디어 진짜로 나라가 망했다. 라는 실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조선은 그냥 내부로부터 또 일제 그 압박으로 인해 완전히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조선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제 점점 더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드는데 네. 그 시기에 바로 그 기독교 중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개신교가 한반도에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개신교의 전파 과정을 얘기하려면 이제 제일 처음 항상 나오는 게 1866년 약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네.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평양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너럴 셔먼은 네. 북군의 남북 전쟁 때 영웅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배지. 그렇죠. 아주 그 그러니까 좋게 보면 용장이고 나쁘게 보면 아주 그 잔인했던 장군이죠. 인디안 입장에서 보면 잔인했던 사람인 거죠. 인디안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군 입장에서도 아주 그렇죠. 그 초토화 작전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좀 웃깁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이름만 그렇지 네. 상선이에요. 아, 군함이 아니었군요. 군함이 아니었어요. 이게. 상선이 왜 거길 왔는지 어쨌든 간에 서해로 막 올라와가지고 그 대동강을 타고 올라옵니다. 네. 그 평양 만경대 있는 데까지 막 강길로, 백길로 막 타고 올라온 거예요. 네. 이 제너럴 셔먼호는 돛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돛을 달 수 있는 범선 기능도 있으면서 증기기관이 달려서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한 예. 그런 상선이었습니다. 동력이 있었군요. 규모가 꽤 큰 이제 그런 배였는데 이게 평양의 관리와 민간인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왜 왔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 통상을 요구했는데 당시에는 조선이 그 흥선대원군 치하의 쇄국정책 시절이었던 거예요. 예. 그 관료들이 이제 그건 통상은 금지돼 있다. 그때 막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막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관리와 민간인들이 화가 났죠. 저것들이 어디서 행패하고 그러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그 배가 열심히 이제 막 대동강을 타고 올라왔는데 그때가 마침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동강 수위가 올라갔던 시점에 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 며칠 그러고 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강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배가 그 양각도라는 그 모래톱 같은데 얹혀버려요. 아이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평양 사람들이 또 이제 좀 거칠지 않습니까? 네. 막 기름을 뿌리고 막 무슨 뭐 배를 적분시킨 다음에 불화살을 쏘고 그래가지고 배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배는 불타버리고 승무원들은 대부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 선교사도 타고 있었고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선교사 휘하 몇 명의 승무원들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관리한테 잡혔죠. 잡혀서 무트로 끌려 나오자 분노한 평양의 그 군민들이 막 죽여버립니다. 공권력이 그때 막 감당할 수 없었고 통제를 못했죠. 뭐 그래가지고 전원이 다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결국 이 사건은 이제 5년 뒤에 1871년도에 그 신미양요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5년 전에 니들 이랬지 이러면서. 이제 그건 사실상 핑계인데 건수를 잡힌 거죠. 건수죠. 근데 이것도 이 부분에서 약간 또 재미있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만 해도 뭐 몇 시간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그렇죠. 재밌는 거 하나 저는 요것만 뽑겠습니다. 이 배가 불타서 망가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평양 사람들이 끌어내가지고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증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신적이니까. 신기술이니까. 그래서 그걸 대장장이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막 그 피스톤 같은 걸 새로 깎아서 그 증기기관을 다시 조립한 거죠. 난생 처음 본 기계를 눈으로 보고 그대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그게 재가동이 됐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실은 그 조총 있잖아요. 포르투갈의 상인들에게 뭐 세자룬가를 샀대요. 아주 조금 입수해서 그걸 보고 그대로 만든 거죠. 1500년대 일본의 기술자들이 그걸 만들어서 나중에 대량 거푸집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 가능하게 한 그런 거였고 여긴 또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때 불 지르고 그랬을 때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김일성의 할아버지였다라고 북에선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서 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때 뭐 행패 부리고 막 그 초창기에 그 평양시장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아는 피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피는 왜 우리한테 아에게 일어나 이러면서 막 자꾸 그러면은 우리도 화난다 뭐 이런 대강하다가 아무튼 그 원로에 노고가 많을 테니까 여기에 거세한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닭 몇 수와 달걀을 보내느니 허기를 먹고 떨어져라. 뭐 이랬었대요.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환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손님을 환대하는 풍습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근거로도 삼기도 했었는데. 하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그 제너럴 셔먼호가 진짜 단순히 통상만을 요구하면서 온 것인가? 일설에 의하면은
이때가 바로 그 미국의 그 골드러시 끝 무렵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미지의 땅 조선에 네. 그 금이 많다라는 네. 소문이 상해에 퍼진 걸 듣고 그 선장이 혹시 평양에 가면 금을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쫓아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하긴 마르코 폴로 시대에도 예. 저쪽 그 동쪽에 가면은 지판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금으로 덮여 있는 일종의 전설 같은 거죠. 예, 엘도라도 같은 전설. 예. 그 지판구가 이제 저편이 된 건데. 그렇죠. 예,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헛소문이 있었군요. 당시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열풍이 있었나 봅니다. 하긴 사실은 금광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 뭐 당연히 있었죠. 조선에. 우리나라 금관, 임금님이 쓰는 금관도 있고, 금으로 뭐 장신구도 만들고 하니까 그런 걸 몇 명이 보고 그냥 괜히 허풍쟁이가 얘기를 지어냈겠죠.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 가면 금이 되게 흔해.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한반도에도 금 별로 안 흔합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신 김씨는 아주 흔하죠. 아마 그 얘기도 나왔을지 몰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야, 그 나라가 금이 얼마나 많으면 사람은 성이 금이야. 사람이 골드야. 예.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옆으로 잘 빠지네요. 갈 길이 먼데. 예. 죄송합니다. 제너럴 셔먼 사건 이후로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관심을 또 더 많이 갖게 되고,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선교사들이 여러 방면으로 조선 땅에 선교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만주에 사는 조선인들, 그러니까 조선 한반도보다 만주 쪽의 기독교가 더 빨리 전파가 됐거든요. 그렇죠. 개신교가. 근데 여기에서 최초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름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상윤.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최초로 개신교에 개종을 한 그런 분입니다. 거기서 만주에 신앙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최초로 한 일이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성경 번역서가 그 함경도 지방의 방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방언으로요? 자기가 아는 말이 한국말이 그 말이니까. 옛날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은도? 이러면서?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세상에. 그 제목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예수 성교. 선교도 아니고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거는 이제 그 성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뜻이겠죠. 이거 위험합니다. 아니에요. 뭐가 사상이 불순하시네. 저는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이게 그 최초의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성서가 처음 나온 건데 이때가 1882년입니다.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또 한 갈래가 있는데 그 1883년도에 일본의 야스가와 목사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수정이라는 분인데 남자입니다. 여자 아니고 성서 번역을 시작해서 1885년도에 신약전서 마가복음 언해라는 번역본을 또 만들어냅니다. 3년 뒤군요. 누가복음 전서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만주 계열의 성경 번역 시도가 있었고 일본 계열의 성서 번역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만주 계통에서는 그 홀리 바이블 요즘은 다 거의 대부분 성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만주 계열에서는 개신교의 홀리 바이블을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경전으로? 성경. 일본 계열에서는 홀리 바이블을 성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훨씬 학술적이네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기독교의 뿌리를 찾을 때, 이것도 하나의 큰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 특이한 점이, 전 세계 개신교의 역사상,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선교를 할 때, 해당 지역에서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활동하기 전에, 자생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성서 번역을 먼저 시도한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 개신교의 관점에서도 이 조선 한반도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이제 얼리 어댑터의 기질이. 그렇죠. 덕후 기질이 덕후 기질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 새롭고 신기하다 막 한 다음에 번역해야지. 그럼 막 번역한. 거기다 또 이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의 삶도 참 특이한 일생인데요. 1842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모군란 당시에 그 명성황후 있죠. 민비라고 옛날에 불렀던 명성황후를 궁궐이 습격당할 때 구해낸 사람입니다. 이모군란 때 맞아요. 민비를 죽이자라고 막 그랬었는데 농부로 변장을 하고 지게에다가 명성황후를 태우고 위에다 지푸라기 막 덮어서 거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지고 나왔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안전하게 명성황후를 살려내는 바람에
그 왕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공적을 세운 거죠. 엄청난 공을 세웠죠. 그 덕택에 1882년도에 그 일본에 가는 신사유람단, 우리나라에서 공식으로 파견된 사절단 있죠. 네. 신사유람단의 그 공식 수행원은 아니고 네. 비수행원 자격으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옛다 놀다 오너라. 원래 일본에 가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예. 그럼 아래 것이니까 저 벼슬은 줄 수 없고 그냥 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다녀오너라. 그렇게 아래 것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민영익하고 막 친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뭐 그런 신분상의 뭐 하층민은 아니었고요. 네. 그 어쨌든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물을 접하면서 이때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개종한 다음에 아까 그 야스가와 목사를 만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성서 공회와 연결이 돼서 거기에 자금 지원을 받아 1885년도에 그 아까 얘기한 신약전서 마가복음 언해를 만들게 되는데 네. 이게 규모로 보나 이제 공식적으로 보나 사실상 이제 최초의 본격적인 번역 성서입니다. 예. 이게 그 역사 시간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이런 초기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네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바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한테 우리말을 배웁니다. 오.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분이군요. 예. 네. 그리고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 사업을 할 때 이수정이 쓴 번역본을 가지고 교재로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개화파에서 거두들인 그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등하고 서로 친하고 이들에게 다 개신교를 전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결국 이제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에 1886년에 귀국과 동시에 이 개화파를 반대하던 집권 세력이 정권을 잡은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바로 그 정권에 체포돼 가지고 처형당함으로써 일생을 끝냅니다. 아, 왜 들어오냐? 그러니까 네, 잡힌 건가? 물론 이제 복잡한 내막이 있었겠죠. 네. 이렇게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한 개신교인데 그게 교파별로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은 네. 일단 장로교, 흔히 이제 많이들 아시는 장로교 계열은 1885년 4월 5일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아까 얘기한 언더우드죠. 네. 가 입국하면서 최초 공식 전파가 된 겁니다. 네. 그 같은 날, 4월 5일? 4월 5일 같은 날, 아펜젤러도 역시, 아펜젤러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라고 돼 있는데, 네. 아펜젤러는 미국의 북감리교. 감리교 남북 나왔을 때 북감리교 소속입니다. 네. 그때 이제 감리교가 최초로 전파된 게 아펜젤러의 입국이죠. 예. 두 사람이 같은 날 입국을 한 건데, 네네. 그 1885년 4월 5일이 공교롭게도 부활절이었어요.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겠군요. 맞췄겠죠. 네. 아, 네네네. 예. 네. 그 언더우드는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을 설립한 사람이죠. 예. 이 광해원은 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됐다가 연희 전문과 합쳐져서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그 100 몇십 년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죠. 광해원 때부터 카운트해가지고. 예, 그렇죠. 예. 저는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인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도 연세대학교 그 본관 앞에 가게 되면 언더우드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그만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원두우였고, 예, 원일한, 원한경, 이런 식으로 후손들이 계속, 연세대에서. 네, 같은 일에 종사를 교수를 했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언더우드 일가가, 그, 연세대학교 뒷산 밑에, 언더우드 밑에 계속 있으면서 계십니다.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는 북감리교 소속으로 들어가서 정동 제1교회를 설립하고 이 배제학당을 만든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그 최우선 선두를 다투는 근대식 학교였고 오늘날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의 전신인 거죠. 네. 근데 아펜젤러는 1902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그 일본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죽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묘소가 있는데 묘소가 가묘인 거예요. 가묘. 시체를 못 찾았군요. 저희 서해 어청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거기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의 그 소식에 대해서는 별로 없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감리교와 장로교의 얘기고 침례교는 캐나다에서 들어왔는데 멜컴 페닉이라는 선교사에 도입됐고 그다음에 이게 정통 그 개신교 쪽에서 주류 개신교 쪽에서 이제 이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안식일 교회라는 거 있죠. 재림교회. 아, 제7일 안식일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재림교회도 전파가 되는데 이게 1904년. 좀 늦었군요. 조금 늦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도 그때 들어옵니다. 1908년 10월에 영국인 로버트 호가드라는 사람인데 네. 우리말 이름이 허가두가 됩니다. 아니 호가두가 아니고 허가두예요? 예. 예, 호씨가 있는 걸 몰랐나 보지. 허가두 씨가 우리나라에 이제 구세군으로 들어오게 됐고 지금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죠. 구세군. 예, 딸랑딸랑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불이웃을 도웁시다 하는 거요. 예, 그게 있어야지 연말이 다가오는 것을. 그 연말 분위기를 알려주는 예. 확실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계파죠. 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신교의 갈래들이 한반도에 전파가 되는데 이때 이게 공식적인 전파를 전후해서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아하. 이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암암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상인으로 위장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1892년도의 기록으로 보자면 공식으로 집계된 조선 땅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총수가 78명이에요. 네. 그 중에 44명이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와, 허걱.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인 전체의 반 이상이 선교사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침탈할 때 제일 먼저 보내는 게 선교사다. 참고로 지금 네팔에 한국 교민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2009년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 카트만두 쪽에 1,000명이 채 안 되는 교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선교사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직업적으로도 좀 모험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장서 들어가고 제일 늦게 나오고 또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위험을 불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당시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백성들의 평가는 이들이 당연히 그렇겠지만 조선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죠.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을 했고 또 선교사기 때문에 착하게 행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인들 사이의 여론은 선교사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긴 청나라, 러시아, 일본 얘들이 지금 조선 땅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멀리 뒤떨어져 있었죠. 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죠. 당신들 자꾸 일본이 당신들하고 이러는데 우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군다나 니들은 지금 하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참 더군다나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깨우쳐주마. 이것도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살금살금 가기 시작할 거고. 예. 근데 이런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그 조선에 파견된 미국 공사 있죠. 외교관들. 네네. 외교관들한테 그 선교 활동에 대한 공식 보장을 좀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미묘한 문제가 깔려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꼭 해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미국은 과연 기독교 국가인가? 라는 질문이 있죠. 이게 미국 대통령 연설할 때 보면 끝에 맨날 God bless America 뭐 이런 얘기하고, God bless USA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교도 정신에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다. 아니, 선서할 때 성경 앞에서 두고 하잖아요. 기독교 국가인가 싶은데, 사실 미국의 헌법, 수정헌법을 잘 살펴보면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되어 있고, 어떤 종교도 미국의 국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미국의 아주 그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 흔히 말하는 파운딩 파더들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거의 철학자 수준의 사상가들이지 않습니까? 제퍼슨, 프랭클린 이런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미국은 종교에 기반해 건국된 나라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헌법에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미국 의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특정한 종교를 미국의 국교로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까지 걸어놨어요. 대단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가 사실 그 사람들 모두 다 기독교 신자 맞습니다. 개신교 신자 맞고요. 청교도 출신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들은 학술적으로 봤을 땐 다분히 이신론자에 가까웠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건 이제 어떤 진짜 막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벌 주고 막 분노하기도 했다가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했다가 하는 인격을 가진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인격신이 아니라? 그냥 세상 만사에 스며들어 있는 질서, 자연계의 질서 같은 그 질서를 관장하는 게 신일 뿐이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랑은 반대잖아요. 훨씬 더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 주도교도에서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 이단으로 화되죠. 막판이죠.
사실은 근데 그 조지 워싱턴이나 예, 제퍼슨 프랭클린 이런 분들 중에는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분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들의 저서라든가 네. 그들의 사상을 살펴봤을 때 네. 그들은 미국을 완전히 종교로부터 독립된 나라, 흔히 말하는 세속 국가로 설립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위대하군요.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된다기보다는 예. 저는 이것을 왜곡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경우도 일부러 있죠. 무시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미국에도 공화당 계열에서는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자꾸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네. 미국 헌법에 의하면은 이슬람 역시 기독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미국 헌법상에는. 이야. 미국 헌법은 굉장히 선진적인 헌법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미국 헌법에 하면 이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네네네. 예. 뭐 이런 문제라든가. 그럼 뭐 이제 지금 또 오늘날 와서 미국에도 그 공화당의 강경파들, 급진적 기독교 원리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헌법적 가치를 자꾸 침해하고 있죠. 네. 만약에 미국이 진짜 본격적인 기독교 국가화 된다면 아마 세계적인 재앙이 올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전 세계의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다 탄압을 받겠죠, 미국한테서. 근데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을 상대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이 미국 헌법에 충실한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를 전파하는 그 선교하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뭐 어떤 안전을 보장해 준다거나 하는 그 조약 같은 걸 조선 정부한테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건 미국 정부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참 쿨하네요. 그런 거 예.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은 그 자기네들 국가의 공식적인 안전 보장도 못 받은 상태에서 네. 종교적 사명감으로 기독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를 하기 시작하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이 시간의 주제가 되는 평양 대부흥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 이 시간에 이제 평양 대부흥 사건의 기초를 설명을 하고 이제 진행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네. 아마 오늘도 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함으로써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네. 예, 이 시간 배정이 항상 어려워요. 아니 뭐 그거는 예. 저 천천히. 예, 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하도 많으니까 자꾸 얘기가 새네요. 대부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네. 성령 체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근데 그 평양 대부흥이 전 세계 그 국제적인 그 개신교 관점에서 봐서도 굉장히 크고 쇼킹한 사건이었던 것이 네. 이전에 이 사건을 방불케 한 사건이 몇 개 없습니다. 제가 네. 확인한 거로는 인도에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래요. 예. 그리고 미국 본토에 그 큰 부흥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케인 리치 부흥이라고 그 미국 개신교 입장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1801년도에 1801년. 예, 훨씬 전이죠. 그 캔자스주의 그 버번 카운티의 케인 리치라는 케인 리치 시에서 벌어졌던 그 부흥회 사건입니다. 네. 당시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였던 거죠. 1801년이면 한참 그러고 한참 막 이제 네. 막 그 개척하고 목장 만들고 농사 짓고 막 그러던 때였거든요. 네네. 그 케인 리치 근방도 대표적인 개척지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예. 여기에 그 마톤 스톤이라는 목사가 부흥회를 개최하는데 예. 이 부흥회에 참석하고자 그 근처에 사는 미국인들, 개신교인들이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 이상의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당시 캔자스 주의 그 주도, 네. 그 핵심 그 메인이었던 렉싱턴이라는 도시의 인구가 수천 명 수준이었어요. 예. 그런데 부흥회에 10,000명이 넘는 인파를 끌어모은 겁니다. 오호.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개척지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 거의 가족 단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땅이 예. 워낙 넓어 놓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엄청난 땅을 개간을 하고 목장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가 무척 힘들죠. 예.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그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예. 또 생존 문제도 뭐 야생 동물도 많았고 뭐 인디언 문제도 있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병원의 혜택도 못 받고 그런 속에서 고생하고 있던 그 농부들이 그 마톤 스톤 목사의 부흥회에 모여들어서 아주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농부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농사일이 바쁠 땐 못 모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이제 농한기에 이걸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 이후나 네. 아니면 가을 추수 이후 이럴 때 이제 주로 모였는데 그냥 막 짐을 싸들고 마차 타고 다 모여드는 거죠. 예. 한 자리에 모여서 그냥 며칠간 먹고 자고 하면서 설교를 듣고 막 그러는데
설교,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막 듣고, 이제 저희도 지난 시간에도 나온 성령 체험을 하기 이러는 거죠. 네. 몸을 막 떨고, 앞뒤로 막 크게 흔들고, 네. 그러니까 반쯤 무아지경에서 그러는 거죠. 큰 소리로 막 발작적으로 웃거나 울고, 예. 막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빙빙 돌기도 하고, 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내거나, 또 일부에서는 마치 이제 개가 짖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네 발로 엎드려서 막 그런 행위를 하고 막 죽은 듯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그런 동작이나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신체적 반응이 이게 자의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네네네.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거죠. 네. 이게 이런 상황을 못 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믿기 힘들 겁니다. 저 사람들 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제어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종교 관점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강렬한 체험을 한 결과 그 뒤에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따라오게 되냐면 대부분 참회, 아주 깊은 참회, 내가 잘못 살아왔다,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하는 참회와 회개, 그리고 인생관이 변하고 종교관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우리는 합리적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예. 이게 사실은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 예, 왜냐하면 극도로 긴장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 특히 개척시대의 농부들인 거죠. 외부와 단절되어 육체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일을 해내야 되고 생존을 걱정하면서 살아오던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모이게 되면 또 서로의 동질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와, 당신도 나랑 똑같은 경험을 겪던 사람이 많이 있구나. 난 여기 이 안에서 좀 안전하구나라는 일종의 안도감을 먼저 느끼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는 이제 축제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안도감과 함께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고, 술도 좀 어지간히 먹었을 거고, 그러면서 술을 안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종교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해방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발산하면서 삶의 과정, 자기가 해오던 삶의 과정을 일탈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감정적으로 자꾸 고양이 됩니다.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게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감정이 고양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클라이맥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상한 현상을 느끼게 되고 흥분이 도의 어떤 선을 넘어간 거죠. 예. 그러면서 강렬한 심리적 해방감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발작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람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하긴 삼바축제 한번 하면은 몇십 명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단순히 어떤 흥분만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스트레스까지 그 에너지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긴 띄엄띄엄 떨어져 갖고는 교류도 별로 없고 그렇죠. 한번 죽어라고 일만 하고 죽어라고 일만 하고 게다가 개척 초창기에 청교도적인 분위기에 그렇죠. 금욕 생활도 해야 되고 억제된 자기 억제가 굉장히 심했던 사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현상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사람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감정적 고양 상태를 만나게 되면 그런 극치감을 맛볼 수 있다. 그게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건이 사회적인 규모로 엄청나게 여파를 막 사방에 미치면서 벌어졌던 게 미국의 이 케이니치 부흥 사건하고 또 인도에 한번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에서 대규모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렇게 초창기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에 잘 맞아서 금방 적응이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조선의 백성들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그 에너지가 모여 있고 그 에너지를 적절한 시점에 불을 붙인 게 바로 개신교였다는 거죠. 하긴 2002년 월드컵 때도 억눌려 있었던 비슷한 겁니다. 그런 에너지가 표출됐었고. 근데 그게 단순히 에너지만 표출되면 사람들이 어떤 이상 행동까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고양을 더 시켜준다면 아주 그냥 카리스마 넘치고 열정적인
그 설교, 연설이죠 일종의. 네. 그 연설로 사람을 더 흥분시켜야 되고. 예. 하긴 순복음교회 성장에도 보면은 그 도시 빈민들, 비슷합니다. 예. 그 도시로 흘러온 사람들에게 삼박자 구원론을 설파하면서 또 열정적인 설교.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 시간에 자주 다루어질 텐데.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메커니즘, 그냥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이게 다 이유가 있고 그럴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기독교의 전파 과정을 살펴보셔야 이게 어떻게 오늘날 현재의 대형 교회들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장악하고 있게 되는지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로 그 원산부터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 벌써 2시간째를 갖다가 배경 설명에 할애를 했네요. 대신 그만큼 이해가 잘 되겠는데요, 나중에는. 다음 시간에 저는 이제 좀 더 편하게 원산과 평양에서 벌어졌던 대부흥들 그리고 그런 여파가 그 일제시대 1920년대 30년대에 어떻게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됐는가. 그리고 20년대 30년대에 개신교는 또 한 번 폭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건 또 어떤 메커니즘으로 벌어졌던가. 그게 또 해방 이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송하고 혹시 댓글이나 이런 걸로 항의성 글들은 안 올랐습니까? 올라오죠. 처음에 이건 제가 우려했던 항의는 아니고 그 곁가지 항의를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그렇군요. 그 진화론 문제. 진화론 문제에 대한 항의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 방송에서 지금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는 맥락과는 좀 동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기회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해드리기로 하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물뚝심송님께서 또 저랑 같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발언만 듣고서는 바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지난주 이번 주에 얘기했던 것들을 충분히 한번 들으시고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특정한 것만 잘라서 이렇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조선일보식이라는 것 우리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잘라서 해주셔도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아요. 하긴 댓글 시대 아닙니까? 지금의 키워드는 댓글 아닙니까? 제가 일일이 답변 못 드리는 거. 대통령도 있고. 답변을 못 달아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